현금 증여, 평생 세금 없이 가능하다. 요즘 이런 제목의 영상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말 솔깃한 이야기죠.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이거 정말일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세무사 일을 해온 세무사 박정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대로 배우고 준비하신다면 정말로 세금 한 푼 안 내고 소중한 재산을 물려주는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50대 이상 자산가분들이 이 영상을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평생 일궈온 재산의 향방이 바로 지금 당신의 50대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방법의 핵심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경계선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이 인정하는 생활비와 세금을 부과하는 증여를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이 경계선을 아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절세하고 모르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영상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나와 내 가족의 이야기라 생각하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 세금 걱정 없이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 두 가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상속과 증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비슷하게 생각하시지만 세금의 세계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상속은 재산을 가진 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재산이 가족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평생 모은 재산을 마지막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반면에 증여는 살아계실 때 자녀나 배우자 등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미리 나누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자산가들이 복잡하게 미리 증여를 계획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속세는 남겨진 재산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세율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는 긴 시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재산을 분산시킬 수 있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큰 짐을 한 번에 옮기려면 아주 큰 차가 필요하지만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나누어 옮기면 작은 차로도 충분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참고로 2025년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증여세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안이 나왔으나 최종적으로는 현행 세율인 10%에서 50%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니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러나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국세청에 숨겨진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년 합산 규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증여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돌아가시게 되면 과거에 증여했던 그 재산이 없던 일이 되고 다시 아버지의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국세청의 기억력은 무려 10년이나 지속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닌 손주나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했다면 그 기간은 5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2억 원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안타깝게도 203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9년 전의 일이지만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서는 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을 계산할 때 과거에 증여했던 2억 원을 다시 합산합니다. 물론 이미 냈던 증여세는 빼주지만 상속 재산의 전체 규모가 커지면서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는 하루라도 빨리 건강하실 때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라에서는 세금을 매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길도 열어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여재산 공제, 즉 세금을 면제해주는 한도입니다. 이 숫자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에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형제나 사위, 며느리, 손주 등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10년 주기의 증여 플랜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30살인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뒤인 40살에 또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총 1억 원을 세금 한 푼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여를 공부하고 계획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이제 상속과 증여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자녀에게 주는 돈, 과연 이것은 증여일까요? 아니면 세금이 없는 생활비일까요? 국세청이 생활비와 증여를 구분하는 포인트는 명확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세금 걱정 없는 진짜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소비성 지출이어야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자녀에게 준 돈이 그달에 먹고, 입고, 교통비로 쓰는 것처럼 사라지는 돈이라면 생활비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자녀가 주식을 사거나 적금에 넣거나 부동산 투자의 종잣돈으로 사용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것은 자녀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 쓰였기 때문에 명백한 증여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 그 내역이 대부분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생활에 필요한 지출이라면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 카드로 명품을 사거나 골프 회원권을 사는 등 자산 가치가 있는 것을 구매했다면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민법상 부양 의무가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 그리고 부부 사이를 1차적인 부양 의무 관계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직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교육비나 용돈은 당연히 생활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직장에 다니고 소득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때부터는 법적인 부양 의무가 사라졌다고 봅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에야 자식이 40, 신이 되어도 늘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세법은 냉정합니다. 독립해서 사는 성인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큰돈을 보내준다면 이는 생활비가 아닌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손주에게 주는 용돈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주는 돈은 부양 의무 관계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손주에 대한 1차 부양 의무는 그 부모, 즉 할아버지의 아들, 며느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주는 돈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원칙적으로는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아이에게 주는 몇만 원 용돈까지 세무서가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모여 손주 이름으로 된 청약 통장에 들어가거나 펀드에 가입되는 순간 그 돈의 흐름은 명확한 증거로 남게 됩니다. 나중에 이 돈이 수천만 원이 되었을 때 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와 함께 무거운 가산세까지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필요할 때마다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비는 말 그대로 생활을 위해 그때그때 필요한 돈입니다. 따라서 매달 또는 매주 정기적으로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치 생활비를 미리 주겠다며 수억 원의 현금을 한꺼번에 자녀에게 준다면 어떨까요? 국세청은 이것을 생활비로 보지 않습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생활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은 재산을 이전하려는 명백한 증여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생활비 목적이라도 목돈을 한 번에 주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종합해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의 유학비, 결혼자금,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시는데요. 이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유학비의 경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학비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비과세, 즉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 돈이 정말 유학을 위해서만 쓰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녀에게 현금으로 보내주는 대신 부모님이 해외에 있는 학교나 기숙사로 학비를 직접 송금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통장으로 목돈을 보내주었는데 그 돈의 일부가 다른 곳에 쓰인다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보아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의 일생에서 가장 큰 행사인 결혼자금입니다. 2024년부터 새로 생긴 혼인 증여 재산 공제 덕분에 자녀의 결혼 부담을 덜어줄 좋은 길이 열렸습니다. 핵심은 증여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신랑은 자신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추가로 1억 원을 더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부 역시 자신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똑같이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랑 측과 신부 측이 각자 1억 5천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는 세금 걱정 없이 결혼 준비를 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 혜택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증여받고 그 돈을 결혼 관련 용도로 사용했을 때만 해당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사회초년생인 자녀가 몇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모 마음에 안쓰러워 덜컥 보태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생활비의 첫 번째 조건, 자산 형성에 기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명백한 자녀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100% 증여에 해당하며 반드시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자녀가 그 돈으로 집을 살 때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본세에 더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져 훨씬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세금 폭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심코 건넨 돈이 어떻게 증여가 되고 어떤 경우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듣고 나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위험을 피하는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재산을 이전하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전문가들의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강력한 전략은 바로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10년 주기 증여 플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새롭게 갱신됩니다.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는 10년에 한 번씩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권리인 셈입니다. 이 권리를 잠재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0살일 때 5천만 원, 40살일 때 5천만 원, 50살일 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총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세금 한 푼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돈을 나중에 상속으로 한꺼번에 주게 되면 높은 세율의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증여는 시간과의 싸움이며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의 비법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 단계 더 나아간 전략은 바로 증여 대상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남이나 장녀에게 재산을 집중해서 증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그리 현명한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증여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자금을 한 명의 자녀에게 모두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받아 약 2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2억 원을 자녀에게 1억 원,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에게 5천만 원,
손주에게 5천만 원으로 나누어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1억 원에서 5천만 원을 공제받은 5천만 원에 대해 10% 세율로 500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기타 친족 공제 1천만 원을 받아 4천만 원에 대해 400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손주 역시 5천만 원에 대해 공제를 받아 400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이렇게 하면 총 세금은 1,300만 원으로 한 명에게 모두 주었을 때보다 700만 원이나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직 어린 손주에게 미리 증여해두면 그 돈이 10년, 20년 뒤에는 교육비나 유학자금 등 꼭 필요한 순간에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언제 증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타이밍 전략입니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 자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자산 가치가 가장 낮을 때, 즉 하락장에 증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는 마치 마트에서 물건을 세일할 때 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하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된 자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 1억 원어치의 주식을 증여하면 1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좋지 않아 그 주식의 가치가 7천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증여하면 우리는 7천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 이후에 주식시장이 다시 회복되어 주식 가치가 1억 5천만 원으로 올라도 이미 증여가 끝났기 때문에 늘어난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 가치 상승분은 온전히 자녀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공시지가가 낮게 평가된 시점을 잘 활용하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상장 주식의 증여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회사의 실적, 즉 순손익과 순자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은 해의 결산이 끝난 직후에 증여하면 주식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증여세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앞으로 회사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실적이 반영되기 전인 결산 전에 서둘러 증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실무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절세 전략을 잘 짜도 막상 내야 할 세금이 수천만 원에 달하면 당장 현금을 마련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제도가 바로 연부연납 제도입니다. 이는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제도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증여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대 5년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한 상속세와는 차이가 있으니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소정의 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내야 하지만 당장 큰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세금은 아끼는 것만큼이나 제때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산세만큼 아까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8월 12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8월의 말일인 31일부터 3개월 뒤인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내야 할 세금의 최대 4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함께 늦게 낸 일수만큼 이자가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고 기한은 달력에 꼭 표시해두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세금을 잘 몰라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치고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낸 돈이니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경정청구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미 세금을 다 냈더라도 괜찮습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경정 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과거에 낸 세금 중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5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쉽게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활비와 증여,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세법 조항 몇 개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이는 평생의 노력이 깃든 소중한 재산을 불필요한 세금으로 잃지 않고 온전히 우리 가족에게 물려주기 위한 부모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배운 전략들을 당장 모두 실행하기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지출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고 자녀 혹은 배우자와 함께 오늘 영상에 대해 편안하게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현명한 절세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혼자서 20년에서 30년 넘게 끙끙 앓던 고민도 가족과 함께 나누면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친구나 가족분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소중한 지혜를 꼭 나눠주세요. 또한 저희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응원의 댓글이나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셨던 소중한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그 내용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모여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현실적인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정작 나는 왜 못 받는지 모르는 여러분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라는 주제로 그 누구보다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